총리가 대통령이 여야 관계에서 역할하는 것은 오히려 보기 어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윤석열 대통령만 해도 이재명 네. 대표를 2년 동안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네. 87년 체제 후반기에 들어선 중요한 특징이에요. 정치가 사라지고 대통령은 자꾸 국민을 앞세우지 여야로 나눠진 시민 의견을 이렇게 모으는 정치 지도자 역할을 스스로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여야 위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안 가결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아직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전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일이 발생하고 나서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소위 1987년 체제가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이제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라테에서는 1987년 체제가 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우리 권력 구조를 어떻게 재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총 3회에 걸쳐서 진행이 될 텐데요. 오늘은 국회 미래연구원 초빙연구원을 지내시고 정치발전소 학교장을 지내시면서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한 대안을 꾸준히 제기해 오신 박상훈 박사님을 모시고 1987년 체제가 도대체 뭔지 우리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이 어려운 이런 일을 맡고 있어서 다들 많이들 놀라신 것 같습니다. 네. 비상계엄, 구시대의 유물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될 줄 미처 몰랐는데요. 박사님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번 일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이게 현실인가 아니면 요즘 학계에서 많이 말하는 포스트 트루스라고 탈진실 시대의 어떤 하여튼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지켜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화면에 나오는 걸 보고 저게 AI가 조작한 딥페이크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한국은 이미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죠. 제도적으로는. 네. 이코노미스트에서 매년 발표하는 그 민주주의 지수 상으로도 한국은 이탈리아나 일본이나 미국하고 거의 같은 반열의 나라인데, 정말 옛날에 어디 제3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비상계엄이 있다는 거니까 이게 너무 한국 사회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좀 놀라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진짜 현실인가 이런 생각을 아마 다들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네. 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벌써 탄핵을 겪는 게 세 번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어서 벌써 세 번째인데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게 대통령 한 사람, 그리고 개인의 문제로 우리가 돌릴 게 아니고 우리의 권력 구조랄지 우리의 정치 제도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이제 1987년 체제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1987년은 수명을 다했으니 이 새로운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 구조를 우리가 틀을 짜야 된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1987년 체제가 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1987년 체제가 나오게 된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한국 정치사는 큰 변화를 해방 이후에 여러 번 겪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소위 학생운동의 역할이 컸죠. 네. 야당의 역할도 물론 있었지만, 근데 앞선 소위 말해서 운동에 의한 민주화의 시도는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았던 반면에 87년은 지금까지 거의 37년 이상을 견딘 거니까 87년쯤 한국 사회는 이제 민주주의를 하기에 사회 경제적인 조건은 이미 성숙된 사회 상태였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87년 뭐 소위 말해서 민주화 이후 체제라고 하는 것은 좀 이제는 시작이 되면 역전이 어려운 단계에서의 네.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1987년에 그때 상황을 되돌아보면 결국 군부 독재가 계속된 데 대해서 전 국민적인 반발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에 대해서 탄생을 했던 게 역시 1987년 체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되돌이켜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삼선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권력력을 포기를 하지 못하고 유신 개헌을 했죠. 네. 그리고 1972년 말인가요? 네.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고 나서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그런 네.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소위 그 장충체육관에 2,000명이 넘는 그 선거인단이 모여서 네. 투표를 하고 그로써 대통령을 결정을 하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유신헌법으로 탄생된 소위 이른바 체육관 선거라는 게 최규하 대통령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4차례에 걸쳐서 체육관 선거라는 그런 엄혹한 현실을 우리가 겪었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 체육관 선거가 제가 보기에는 그 1987년 체제가 탄생하게 된 그 계기, 결정적인, 상징적인 계기였다고 저는 보는데, 네. 그 체육관 선거 하면은 역시 우리 기억 속에도 상당히 충격적인 일로 남아있는 그런 네.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이제 재헌헌법을 만들어서 네. 민주주의를 수입해서 하게 됐죠. 당시 처음부터 보편선거 또는 보통선거라고 불리는 선거를 이제 48년부터 한 건데, 사실 1948년 보통선거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대의민주주의든 뭐 네. 민주주의를 하게 된 거는 세계사적으로는 느리지 않거든요. 빠른데 이제 그게 감당하기에는 당시 사회 여건이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에 한번 4.19가 있었고 그다음에 65년도에 뭐 6.3 사태가 한번 있었고 삼성개헌 반대 투쟁이 있고 유신 헌법 반대 투쟁이 있고 80년에는 민주화의 봄도 있었고 네. 했는데 앞선 시대는 쉽게 그게 민주주의를 안착시키지 못했고 네. 말씀하신 대로 뭐 체육관 선거나 간선으로도 쉽게 뒤집어진 반면에 87년 이후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제 옛날로 가기는 어려운 네. 사회적인 조건이나 제도적인 그게 이제는 어느 정도는 상응하는 변화를 만든 게 87년 이후 체제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때 대학생이어서 그때 기억에 선한데 서울역 앞에 수만 명의 학생들과 시위대가 네. 모여서 그 외치던 구호가 네. 호원철폐 독재타도라는 그런 구호가 아주 선하게 들립니다. 네. 호원철폐가 그러니까 그때 말하자면 전 국민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났던 요구가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게 해달라. 네. 다시 직선제로 바꿔달라라는 그런 요구였었는데 전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호원 조치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1987년 아마 4월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60 민주항쟁이 결국 네. 벌어졌던 거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결국은 그 민주항쟁에 무릎을 꿇고 직선제로 다시 이제 네. 개헌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었죠. 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1987년 체제가 개헌을 통해서 탄생한 체제인데, 네. 1987년 체제가 이렇게 뭐 직선제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그 사항을 국민적 요구를 담은 그런 틀이었을 텐데, 1987년 체제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뭐 그 서울역에서든 시청 앞에서든 뭐 그 전에랑 비교해서는 이제 소위 중산층이 중심인 사회가 네. 87년엔 됐죠. 그 전에는 시위는 역시 이제 주요 대학의 학생들 중심이고 또는 이렇게 일부 이제 그 좀 야당 지도자가 네. 활동을 했던 지역에서 이렇게 일이었다면 87년은 뭐 전 사회적이기도 하고 네. 그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은 뭐 사실상 상당히 많은 계층을 아울렀던 면이 있죠. 그게 네. 한 측면이고요. 또 다른 측면은
그런 요구를 통해서 어디 다른 남미나 이런 데처럼 기존 정권을 전복한 게 아니라 네. 기존의 정권을 유지했던 사람들하고 야당이 이제 타협을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래서 학계에서는 한국의 87년 체제는 한편에서는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운동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여야 사이의 협약에 의한 민주화라고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87년의 성격을 정의하려면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운동과 위로부터는 여야가 합의와 타협에 의해서 만들어낸 체제. 이 두 가지 측면이 한국의 87년 체제의 가장 중요한 다이나믹스를 만든 원천이었다고 볼 수 있죠. 네. 요즘도 굉장히 중시되는 가치인데 합의와 네. 타협. 네. 결국은 이제 그게 정치적인 과정일 것이고 네. 우리가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룩하려는 그런 가치가 결국 화해와 타협이를 합의와 타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87년 체제에서 결국 이게 민주항쟁뿐만 아니라 네. 위에서 합의하고 타협하는 이런 정치적인 과정의 결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남미의 민주화는 사실 그 협약에 의한 민주화가 약했기 때문에 네. 피를 많이 흘렸죠. 학생들도 많이 죽고 뭐 네. 노동자들도 많이 죽고. 그렇죠. 근데 한국은 야당이 어쨌든 역할을 했기 때문에 87년에 큰 폭력 사태나 희생 없이 네. 그래도 평화롭게 민주화를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학자들은 민주화 이행을 크게 기존 정권 안에서 또는 기존 정권이 주도해서 민주화를 하는 경우하고 기존 정권을 전복하고 소위 말해서 저항 세력들이 민주를 주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중간 경로, 네. 아래로부터 요구도 있었지만 여야가 어떻게 보면 체제를 뒤엎기보다는 네. 체제의 틀 안에서 변화와 개혁을 이렇게 주도한 것. 이게 한국 민주의 참 어떻게 보면 축복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네. 결국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전 국민적인 요구를 수용을 했기 때문에 네. 가능한 것이었을 거고 결국 그건 이제 60 민주항쟁이 그만큼 큰 어떤 화력이랄까 시대적인 시대 정신을 담고 있었던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적 요구였었다고 이렇게 볼 수 네. 있지 않겠습니까? 한편에는 80년에 5월에 좀 비극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87년에 아마도 무력으로 다시 제압을 하려고 했었더라면 아마 80년의 희생보다 훨씬 더 큰 희생을 네. 감수했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그 전 대통령도 또 우리 정치 체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미국도 여기서 만약에 다시 뭐 군부가 나서거나 한다 그러면 그거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 앞선 광주항쟁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 민주주의의 자양분이 된 것은 한편에 분명히 있죠. 네.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그 시기 정도 되면 정치 체제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위 권위주의 집권 세력들도 저는 네. 어느 정도는 좀 익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다른 남미하고는 달리 야당과 타협에 의해서 민주화를 이끌어가는 경로를 이제 빨리 선택할 수 있었죠. 네. 그리고 그 전에 그 비슷한 사례가 이제 필리핀에서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조금 이렇게 참조가 되고 해서 이 뭐 무너지느냐 아니면 반체제 세력을 제압하느냐 같은 극단이 아닌 그 중간의 경로를 저는 잘 밟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벌써 37년 전의 일입니다. 이제 네. 37년 동안 이 87년 체제, 87년도에 있었던 개헌이 만든 그런 권력 구조가 지금까지도 이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네. 결국 87년 체제 때문에 1997년에 야당으로 정권 교체까지 이루어졌고, 네.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우리 이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37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되돌아볼 때 87년 체제가 우리 사회에 준 이런 그 성과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지, 또 그 한계는 또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한편에서는 뭐 이번 계엄에서 계엄 선포를 뭐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에서 보듯이 87년 체제의 확실한 성과는 비민주적인 어떤 방법으로 회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는 건
저는 확고한 국민적 합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일종의 민주주의를 역전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 면역이 가장 센 나라라고 꼽으라면 저는 대한민국이 그 중에 하나 낄 정도라고 볼 정도로 민주주의 역전은 이제 한국 사회는 이제 불가능하게 된 건 87년 체제의 확실한 장점이죠. 그래서 큰 문제 있을 때마다 뭐 촛불을 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좀 지나친 통치 관행에 대해서 저항하는 전통은 한국 사회에 좀 확실히 자리 잡았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집권 세력이든 대통령이 되든 이 점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민주주의는 지켜야 된다라는 건 확실한 하나의 기준이 됐죠. 두 번째는 여야가 어떻게 보면 이 체제를 만들어 오면서 여당이 때로는 개혁적이고 예를 들어서 뭐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나친 자산 이 편중을 조금 제어하려고 노력도 했고 또 무엇보다도 당시 공산주의 국가들과 수교를 해준 것. 그렇죠. 예를 들어 그 당시 야당이 그 일을 했더라면 아마 혼란이 꽤 컸을 텐데 그랬겠죠. 집권 세력이 필요한 변화를 좀 해줬죠. 또 반대로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군을 평화적으로 병영으로 이렇게 돌려보내고 소위 말해서 정치 부패를 좀 막을 수 있는 금융실명제도 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장 중심의 경제체제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개혁을 주도했다는 점에서는 보수적인 역할도 야당이 해준 점이 있죠.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이 변화를, 우리한테 필요한 변화를 그래도 덜 갈등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변화를 통해서 한국은 다른 나라 어디에 비교해도 세계화를 빨리 하게 되고 세계화의 혜택을 좀 빨리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87년 체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기여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다른 단점으로 말하면 좀 어떻게 보면 사회 변화나 사회적인 요구는 다양한데 그 변화를 안을기에는 정치 체제가 좀 좁죠.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데 비해서 보면 정당 체제나 이런 쪽이 좀 편협하고 편협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필요한 변화가 끝났을 다음부터는 이 중요 여야 세력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갈등하게 되는 시대로 넘어가게 된 건 87년 체제의 좀 부정적인 어떤 발전 방향 또는 부정적 유산 중에 하나지 않을까. 지금은 발전적인 측면은 사회 저변에 충분히 이렇게 스며들었고 이제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이 한국 정치에 지금 이른바 계엄과 탄핵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 이런 좀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되돌아보면 이제 그 당시에 1987년 개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역시 이제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도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부 독재의 장기 집권 이런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뽑겠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고 결국 그 핵심 기저에 깔려 있는 가치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를 하겠다라는 그런 욕구였었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87년 개헌이 있고 나서 상당히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대통령의 권위나 권한은 훨씬 더 막강해져서 정당이 감히 견제할 수 없고 감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들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한데요.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 개헌을 했는데 그 개헌이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를 낳았다.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실제 헌법상에서는 그 전보다 대통령 권한은 줄었고 또 반대로 의회 권한은 커졌죠. 그래서 국정감사권도 부활하게 되고 대통령의 인사나 이런 여러 관련돼서도 제한할 수 있는 또 장치들을 꾸준히 우리가 이제 신장해 온 점도 있죠.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직선제 자체는 대통령 권력을 몹시 강하게 하는 제도예요.
간선제나 어떻게 보면 여기 유럽의 그 왕이 없는 내각 제국가들은 네.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은 대부분 의회에서 뽑죠. 그럼 그 대통령 권한이 클 수가 없는 반면에 그렇죠. 직선을 하게 된다라는 건 국민 주권을 직접 받는다는 뜻이에요. 네네. 그래서 직선제 대통령은 세요. 아무리 헌법상의 권한을 제한해 놔도 주권을 직접 위임받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네. 직선제 대통령은 한편에서는 대통령 권력을 강화하는 힘이 있어요. 주권을 위임받았기 네. 때문에 이 두 가지 모순이 이제 한국 대통령 이제 출발점부터 이제 생각하게 된 어떤 긴장 요인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게 네. 처음부터 심한 건 아니었어요. 한 15년 정도 경험을 지나면서 어느 날 그 긴장이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 이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37년 동안 한국의 대통령제 또는 한국의 87년 체제는 똑같은 게 아니라 네. 아주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그 바뀐 것의 결과인 측면이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네. 애초부터 87년에 기원하는 면도 일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선제라고 하는 것과 의회 권력을 아무리 헌법상의 권한으로 늘려놨다 하더라도 생기는 문제에다가 이 긴장이 15년 정도 지나서는 대통령들이 이 긴장 가운데서 직선제가 갖는 힘을 엄청 잘 갖다 쓰기 네,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바뀐 점도 같이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네. 15년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도를 네. 거칠 때까지는 상당히 유효한 그런 권력 구조의 틀이었다. 87년 네. 체제가.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네. 우리나라 권력 구조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네. 뭐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계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좀 네. 약간 전환기에 이제 아마 해당되면 앞에를 87년 체제 전반기라고 부르고 뒤를 후반기라고 만약 네네. 부른다면 전반기는 권력이 독점되지 않는 구조였어요. 전반기에 아주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대통령이 이 권력을 이 분점해야만 되는 방법으로 네. 선거를 통해서 집권도 했고 그렇죠. 체제를 운영도 했어요. 네. 노태우 대통령은 진짜 어떻게 보면 군사정권의 후신으로서는 야당과 권력을 나누겠다고 하는 좀 특별한 경우에 어떤 해당되죠. 삼당 합당이라는 걸 통해서는 네. 뭐 총리나 야당 그 집권당은 야당 대표와 네. 연합해서 그걸 운영한 면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사정책에서는 꽤 진보적인 사람도 그랬죠. 많이 썼어요. 그랬었죠. 김영삼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연합정권이죠. 독점적으로 다 하기보다는 그리고 그때는 오히려 과거 김대중 대통령하고 일했던 사람들도 참여해서 네. 일도 하기도 했죠. 김대중 대통령 때만 보더라도 청와대가 아주 흥미로운데 청와대는 비서실장은 소위 말해서 민정계 출신의 그렇죠. 비서실장을 했고 청와대 자체는 사회 다양한 여론을 흡수하기 위해서 동질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청와대가 통치를 한다는 개념은 없었어요. 청와대는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개념이었고 참모조직. 네, 그리고 대통령도 당의 일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그 시기에 오히려 소위 말해서 신진개혁 세력들이 당에서는 성장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그 과정에 성장한 사람이기도 하고 뭐 그때 김근태 의원도 있고 뭐 정동영 씨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는 청와대도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얻기 네. 방법으로 구조되어 있고 또 정당도 대통령이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건 없었죠. 더 재미난 건 국회예요. 국회는 우리가 87년 민주화를 하고 12월에 대선을 거치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총선을 하게 되는데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이었지만 의회는 야당이 다수였어요. 이게 주는 아주 선한 효과가 컸어요. 그 덕분에 한국은 단원제 국회인데도 불구하고 국회법에서는 소위 말해서 여야가 국회 운영을 합의해야 돼요. 그걸 국회법 안에서는 교섭단체 간 협의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여야가 협의를 해야만 의사진행의 절차들이 옮겨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없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87년 체제 전반기는 다원적인 권력 구조가 가능했고 네. 정당도 다당제였어요. 정당들의 기반도 꽤 안정적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지역 기반이 있었다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나름대로 오랜 역사를 거친 거였고 그 과정에서 정치 엘리트들의 형성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전반기는 좀 다원적이고 다당제적이고 협의체적인 어떤 요소의 민주주의를 해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도 전반기의 특징을 공유하는 게 있었고 새로운 특징을 공유하는 게 있었어요. 전반기의 특징을 공유하는 거는 노 대통령도 자기 당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열린우리당을 이제 창당해서라도 했고요. 네. 야당에 대해서도 대연정을 제안할 만큼 연합정치에 대한 의지도 있었어요. 네. 청와대에도 비서실장을 소위 말하면 보수적인 사람을 이제 갖다가 써서 저기 비서실장을 꼭 자기랑 같은 이념적 색깔을 갖는 사람을 쓰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여야 오래 정치한 사람으로서의 특징이 있었죠. 네. 다만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가 엄청 커졌어요. 역대 청와대 중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가 가장 컸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에는 대통령 비서실은 실장 1인을 둔다 했는데 그때부터 사실 실장이 2명이 되기도 네. 하고 정치실장도 네. 그다음에 점점점 이제 집권당하고 이렇게 좀 사이가 좋아지기보다는 집권당이 자기 뜻하고 안 맞으니까 갈등하는 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좀 점진적으로 이제 개혁해야 될 일들을 이제 소위 4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그게 차라리 성공했으면 좋았는데 네. 그게 이제 좌절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특별한 그러니까 87년 체제 후반기는 아주 특별한 체제가 등장했어요. 네. 일단 청와대는 대통령과 의지나 뜻이 맞는 사람으로 좀 획일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당정 관계에서도 청와대 우위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삼김 때가 더 강했을 것 같지만 네. 그때 이후는 청와대 힘이 점점 세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청와대가 소위 왕차관을 보내고 네. 그래서 내각을 지배하게 되고 당에서도 소위 말해서 친이냐 친박이냐 이런 싸움이 시작되고 할 만큼 이제 네. 당도 좀 획일하려는 경향이 이제 시작이 됐고 이 경향이 아주 발전된 건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당의 공천도 좀 갖고 싶어 했고, 청와대는 어떻게 보면 다른 목소리가 들어가기 어려운 어떤 구조를 갖게 됐고, 그 국회에서도 갈등은 점점 심해져서 여야 간에 소위 말해 동물국회, 식물국회 이런 말이 이제 이제 본격화되기도 하고 이랬던 어떤 시절을 경험하게 된 거죠. 네. 그 경향의 연장에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는 조금 너무 획일화된 또 청와대의 힘이 너무 세서 이런 변화를 겪은 거죠. 그 변화의 끝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만약 전반기의 유산을 이어받았더라면 대통령이 야당을 안 만나는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는 야당을 대통령들이 안 만났어요. 네. 파트너로 생각을 안 안 했어요. 네. 그래서 국회 오셔도 보통은 이렇게 동료 정치인들이니까 인사도 하고 눈도 맞추고 그렇죠. 해야 되는데 경호실이 일단 국회에 오면 국회 경호를 지배하게 되고 네. 대통령이 오면 여야 의원들을 보고 동료 의원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동료 정치인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카메라를 앞에 보고 국민 여러분으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냥 떠나면 그게 여기 대통령과 국회 간의 관계가 된 거예요. 네. 아무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야 대화를 하시라 영수회담도 좀 하시고 해도 그때 이후로는 오히려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로 이어지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야 관계에서 역할하는 것은 오히려 보기 어려운 그렇죠. 일이 돼버렸어요. 윤석열 대통령만 해도 이재명 네. 대표를 2년 동안 안 만났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네. 87년 체제 후반기에 들어선 중요한 특징이에요. 정치가 사라지고 대통령은 자꾸 국민을 앞세우지 여야로 나눠진 시민 의견을 이렇게 모으는 정치 지도자 역할을 스스로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여야 위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대통령들의 경향이 그 전에 87년째 후반기부터
심각해졌어요. 네. 저는 그 결과의 끝이 이렇게 좀 사회 여론하고도 유리되고 정치 과정에서도 역할을 하기보다는 정치를 지배하거나 나는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 위에 있는 좀 유사 군주 같은 태도를 저는 발전시켰다고 생각하죠. 그렇군요. 그것 때문에 저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되돌아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이런 소위 그 3기임은 이 당 전체를 지배를 하는 그룹 오너 같은 그런 그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당에 대한 지배력이 훨씬 더 셌을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그때보다 말씀하신 그 후반기에 대통령들이 더 오히려 당을 더 지배하는 지배력이 더 강건해졌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에요. 만약에 공천만 이렇게 기준으로 보면 네. 우리나라 일반의 상식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집권력 네. 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권력이 최고 센 것처럼 가정을 하죠. 네. 근데 김대중 대통령도 소위 집권당에 대한 지배력에서 공천을 절반 이상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권력이 누군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네. 권력이 누군지가 분명하면 독점하기는 좀 어려운,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밑에서 좀 새로운 세력도 키워야 되고 나름대로 신진도 영입을 하는 일들이 그때는 그래도 균형이 좀 있었어요. 네. 50% 정도는 본인이 이렇게 주관을 하는 보스즘의 역할을 하되 또 50%는 자기 책임하에서 또 변화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야 어디를 봐도 네. 공천은 전쟁이죠. 그래서 그렇죠. 당대표를 가지려는 이유도 사실 공천을 거의 독점하고 싶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또 대개는 공천은 내가 안 한다고들 얘기를 하죠. 시스템이 한다고 그러는데 시스템으로는 50%가 아니라 사실 80%도 할 수 있어요. 네. 그게 묘한 구조예요. 왜냐하면 권력이 숨겨지기 때문에 권력이 분명하면 절반 이상을 독점을 못 하는데 권력을 숨기고 숨은 권력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지배하게 되면 진짜 독점이 가능한 일이 되죠. 하지만 한국 사회는 독점이 허용되기에는 사회가 이미 발전된 사회고 다원화된 사회인데 이 시대착오적인 것과 충돌해서 이른바 탄핵이 벌써 3번째 시도되고 이런 좀 시대착오적인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특히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 이 대통령하고 특히 야당, 여소야 이 극한 대립 때문에 결국은 정권이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결국은 종말의 길을 가버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1987년 체제라는 게 결국은 이런 소위 협치라고 할까? 여야의 어떤 국가를 생각하는 정치, 이런 거를 담아내는 그런 그릇이 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반기는 여소야대였어요. 네. 우리나라 국회가 한 당에 의해서 그 과반수 교섭단체가 만들어진 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가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전에는 다 여소야대였고 여소야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연합도 해야 되고 야당한테 역할도 줘야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반기 때 81년 체제 전반기 여소야대 때 사실 개혁이 훨씬 더 많이 있었어요. 어려운 개혁들은 그 시대 대부분 다 이루어졌어요. 네. 그런데 2004년 선거부터 이른바 과반수 정당이 나오고 여소야대 빈도보다는 이제는 집권당이 일당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 과정에서 여야가 극단적으로 갈등하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지금 여소야대예요. 그 전에 여소야대는 연합을 이렇게 좀 부추기거나 이렇게 연합을 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가졌어요. 그 당시는 대통령이 직접 야당과 만나서 조정도 하고 이런 압박을 피할 수 없었죠. 근데 이제는 대통령은 정치 위에 올라와 있는 듯이 행동을 하시고 여당과 야당은 대통령의 뜻을 두고 극단적으로 갈등하는 거예요. 여야가 마주보고 대화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라는 걸 앞세워서 밀어붙이고 야당은 여당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양쪽 다 각자의 극렬 지지자들에게 아첨하는 정치가
발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등장한 여소야대는 앞선 여소야대랑 완전히 다른 정치가 된 거예요. 앞선 여소야대는 행정부와 입법부, 여당과 야당이 조정하지 않으면 굴러갈 수 없었기 때문에 조정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면 지금의 여소야대는 대통령 권력과 소위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싸우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만든 민주주의는 여야가 싸우면서 행정부와 입법부가 견제하면서도 균형을 맞추러 가는 민주주의를 하게 된 건데 이제는 부서가 싸우는 거예요. 네. 여당과 야당만이 아니라. 네. 그 지금의 여소야대는 그 전반기 때랑 너무 다르게 정치든 또는 삼권이 극단적으로 갈등하는 속의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죠. 그렇군요. 예. 생각해보면 대통령제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발명이 된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은 보면 이 의회 권력이 상당히 강력했고, 그 강력한 의회를 토대로 대통령제를 도입을 했고, 또 이 삼권 분립을 굉장히 엄격하게 도입을 해서 견제와 균형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대통령이 의회 주요 인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정치적인 얘기도 여러 가지 풀어나가면서 합의점을 찾고 뭐 이런 느낌을 갖는데 우리는 보면 이 대통령제를 미국에서 수립을 했는데 그런 삼권 분립이랄지 효율적인 민주주의의 틀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그 권력이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네, 미국에서 발언한 대통령제는 사실 미국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제를 수입한 나라들은 되게 군사정권이거나 권위주의 때 그걸 수입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수입을 한 거나 사실 다름없어요. 그런데 민주화된 이후에도 권위주의 때의 대통령제 운영 방법이 이어져 왔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제랑 미국의 대통령제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의회가 너무 셌죠. 우리가 너무 세서 이른바 행정의 집행이 안 돼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좀 안정되고 효율적인 행정부 운영을 하도록. 그래서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한 줄이에요. 대통령은 행정권을 집행한다. 이것만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밑에는 막 엄청나게 이 권한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죠. 국가원수, 통수권 줄 붙어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제는 두 종류가 있다고 봐야 돼요. 아주 강력한 의회제 위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권을 어떻게 결합할까 하는 미국식 대통령제 모델이 있고 권위주의 체제를 이끌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1인 대통령에게 큰 권한을 줬던 권위주의형 대통령제 모델이 있죠. 이게 민주화되고 나서 미국처럼 되지 않죠. 이 체제의 일종의 경로 의존적인 효과 때문에 이제 권위주의 체제의 틀의 기본을 두고 조금 권한이 줄거나 완화하거나 이 경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했어야 될 일은 87년 이후에 이 대통령제가 발언이 권위주의형으로 만들어진 거를 민주적으로 이제 변형시켜가는 노력을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기 때는 꽤 괜찮았는데 후반기에 넘어서서는 대통령 1인 중심으로 국정 운영이 너무 심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가야 될 길에 역행하게 되는 대통령직 직무수행이 자리를 잡게 돼 버린 게 이제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 역시 대통령제가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또 이 의회 민주주의라는 그런 기반이 상당히 잘 잡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미국의 의회 민주주의, 우리나라의 국회를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많이 다르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클린턴 전 대통령이 루이스키 스캔들 때문에 이제 탄핵이 될 그럴 위기에 처했을 때 상원에서 표결을 했는데 그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인데 공화당이 상원의 다수당이었고 근데 상원 55명의 공화당 의원 중에 10명이나 반대표를 던져서 결국은 탄핵안이 기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헌법기관으로 굉장히 소신 투표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가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보면 국회의원이 소신껏 투표했다가는 정치 생명이 거의 끝장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공천을 해줄 리도 없을 거고. 네. 결국 이게 소선거구제와 공천제도 이거의 폐해도 있을 텐데, 이것 역시 결국은 87년 개헌을 할 때 87년 체제에서 그런 문제까지 전부 그 틀에 담았어야 되는데 그걸 담지 못한 한계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전에 국가 형성이 먼저 있었어요. 네. 13개 주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죠. 당시는 국가죠. 네. 그리고 그 13개 주는 소위 미합중국 그렇죠. 연방 정부가 등장하기 전에는 대개는 단원제였었고, 그렇죠. 또 이 의회가 사실 행정을 다 했어요. 행정권이 따로 독립돼 있지 않고, 그리고 연방헌법을 할 때도 의회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셌어요. 그래서 우리가처럼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의회가 그 예산 관련된 조항에 합의를 안 해주면 정부가 셧다운된다는 건 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죠. 근데 네. 미국은 그게 가능해요. 거기는 예산 조정이 거의 법을 개정해야 될 정도의 의회의 권한인데, 우리는 사실 항목 안에서의 변동은 사실 관료제가 자유롭게 하는 정도니까, 네. 우리하고 미국의 차이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미국은 3권으로 어마어마하게 세게 나눠져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방제 국가고. 근데 한국은 소위 말해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나 의회가 충분히 발전하기 전에 이미 다른 나라 헌법을 베껴와서 네. 소위 이제 민주화를 이제 하게 됐고, 그러다고 이제 권위주의를 경험하니까 행정권이 워낙 세요. 센 속에서 그걸 다룰 방법은, 입법권을 미국처럼 그렇게 세게 만들 방법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럽처럼 소위 교섭단체, 정당이라고 부르죠. 정당의 역할을 통해서 그걸 견제하고 균형하는 것이 불가피한 면도 좀 네. 있어요. 네. 만약에 우리가 국회에서 자유투표나 의원 개인의 그 자율성을 강화시켜 놓으면 저는 아마 행정부를 당해낼 시간이 없을 거라고 네. 생각해요. 그렇군요. 정당이 그나마 그걸 보호해주고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면도 물론 있지만, 정당이 그래도 여러 개 다양하면 네. 그것보다도 정당 간의 견제와 균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네. 우리는 점점 양당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반기는 다당제였거든요. 1로 3김이라고 부르는 당시로서는 꽤 괜찮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소위 말해서 어느 당이나 대통령 이름 뒤에 비냐, 친이냐, 반이냐 이렇게 부르는 계파밖에 없잖아요. 옛날엔 당내 계파가 그래도 당내 당내 보수 세력, 당내 중진 세력, 당내 중도파, 개혁 혁신 세력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렇죠. 지금은 그게 없어요. 정당이 동질화돼서 문제인 거지. 정당의 기능 대신 개인의 자율성을 준다고 우리 모델은 작동이 잘 안 돼요. 미국은 그 모델이 작동할 수 있을 만큼 권력이 쪼개진 구조고, 한국은 행정권하고 대통령 권력이 전통적으로도 강하고, 문화적으로도, 정치 문화적으로도 사람들이 대통령제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내각제 하자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만큼 정치 문화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정당들의 정치를 통해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발전시켜야 되는 게 좀 한국형인 면도 있어요. 단 지금처럼 정당이 당내에 좀 다원화되는 게 어렵고, 당대표나 또는 대통령이 될 사람 중심으로 당의 의견이 획일화돼서 문제지, 네. 당내다원주의가 발전하면서 정당 정치가 좀 역할을 해줘야 네. 미국에서는 상권이나 주를 통해서 견제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한국은 사이즈가 작고 절대로 미국처럼 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개인에게 자유를 주기보다는 정당들에게 책임성을 어떻게 부과할지를 저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죠. 그리고 지금 쭉 말씀을 들어보면 87년 체제가 상당히 우리가 민주주의 뿌리 내리는데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고 그 제도로서도 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 후반기에 등장한 그런 대통령들의 자질이나 리더십의 문제로 조금 더
문제의 원인을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이 87년 체제에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이제 폐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하시는 모양입니다. 어떻습니까? 87년 체제를 87년 헌법으로 치환하는 건 조금 단순한 인과관계라는 것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프레지덴셜 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프레지던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방법에서의 문제가 커요. 네. 많은 분들이 그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부르는 그 영어의 원 단어는 그 프레지덴셜리즘도 아니고 프레지덴셜 시스템도 아니에요. 임페리얼 프레지던시예요. 미국에서도 그 문제를 말하는 게 대통령 제도의 문제고 헌법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방법에 대한 거예요. 닉슨 대통령이 외교, 군사, 안보 이런 이슈를 가지고 백악관을 너무 키웠고 의회나 이것보다 이 대통령 권력을 강화하려고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대통령직의 이 제왕적 수행 방법 이것을 비판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헌법을 하는 측면도 물론 고민을 해야겠지만 대통령들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방법이 왜 지난 37년간 전반기 때랑 후반기 때 이렇게 다른가에도 저는 균형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87년 헌법을 고쳐 쓰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어떻게 하면 대통령직에 우리에 맞는 모델이 어떤 방향인지에 대한 좀 사회적 합의도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죠. 똑같은 대통령제 안에서도 전반기와 후반기가 이렇게 달랐다면 그거는 헌법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아닌 대통령들이 자기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도 꽤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 점을 저는 좀 주목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반복되는 이런 대통령 탄핵 사태, 이런 혼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만들어야 될 그럴 필요는 없을까요? 뭐 가장 큰 거는 정치나 또는 공천이나 뭐 대통령의 어떤 될 사람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뭐 뽑아낸다 또는 선별해내는 과정에서 저는 책임 정치의 원리가 더 많이 자리 잡기를 바라는데 그간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냐면 뭐 공천권은 국민에게 돌려드린다. 개방형으로 뭐를 한다. 그 다음에 뭐 외부로부터 뭐 하여튼 참신하고 깨끗한 사람을 영입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그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치인들이 정치 안에서 길러지기보다는 외부에서 영입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렇죠, 많죠. 그리고 그 상당 부분이 전문가도 있고 뭐 지식인도 있지만 법률가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처럼 이렇게 법률가들이 국가 운영이나 정치 영역에서 이렇게 많았던 적이 있나. 저는 이게 좀 돌아볼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법률은 어떤 과거에 행해진 문제를 다루거든요. 거기에 처벌받거나 또는 배상이나 또는 뭐 하여튼 그 책임을 부과하는 문제가 법률가들의 역할이죠. 근데 정치는 과거에 행해진 문제를 다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할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의견의 성숙 같은 걸 다루는 거예요. 합의 기반을 좀 넓히고 이견이 있더라도 그들 사이에 토론을 어떻게 잘 조직해서 뭐 예산이나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재편할까가 이게 정치 역할이에요. 근데 과거에 행해진 문제를 조사하고 처벌하고 이걸 하는데 익숙한 분들이 정치를 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물론 법률가도 정치 못하라는 법도 없어요. 많은 대부분의 나라도 법률가 출신이 정치를 하죠. 단 정치에서 오래 경험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정치 경험이 없는 법률가들이 실제 곧바로 대통령 근처로 다 가겠다고 대통령 권력 근처로 가겠다고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만들어졌냐면 정치하는 사람도 여당 야당도 국회도 일반 시민도 다 누군가를 이렇게 향해서 막 처벌을 말해요. 한 사회 전체가 제 느낌에는 특별한 검찰 세상이 된 느낌이 들어요. 검찰 권력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회도 계속 특검을 말하죠. 누구를 처벌을 말하죠. 저 사람을 쫓아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치는 그거보다는 그 전에 어떻게 뭐가 했든 그 사람이 태도를 바꾸면 그 사람과 같이 일할 준비를 하는 게 정치거든요. 인간 가운데 누구도 완벽한 과거를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과거에 그런 걸 버리고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 협동할 준비를 하면 거기서부터 정치는 시작될 수 있어요. 우리 정치가 이렇게 변한 데에는 기존 정치권 안에서 오래 경험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험을 통해서 연륜이나 지혜를 쌓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를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날 와서 정치에다 대고 어떻게 보면 이거 잘라내라, 이 사람 쫓아내라 이런 경우로 된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정치를 개방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 뭐 시민들이 정치를 직접 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직접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잘 뽑아낸 사람들에게 책임을 부과해서 그들이 책임 정치를 하게 만드는 게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이 점을 우리가 저는 경로를 조금 이탈했다고 생각이 들죠. 우리가 어느 기업에서도 만약에 경영자를 그 회사의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한테 직접 뽑게 한다거나 회사의 전체적인 투자 계획이나 이런 거를 회사 직원 모두가 모여서 결정한다고 하면 그게 합리적일 수가 없잖아요. 정치는 공권력을 다루는 더 무서운 영역이기 때문에 모두가 모여서 하거나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야심가들이나 포퓰리스트가 승리하죠. 근데 명확하게 지난번 공약의 근거에서 일을 하는지를 따지는 책임을 부과할 수 있고 책임을 제대로 안 하면 그때 그 사람을 파면하는 걸 하고 잘하는 사람을 계속하게 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존 정치하는 사람들 다 무시하고 새 사람이 들어오면 잘 될 거로 생각을 했는데 더 나빠진 원인은 그 과도한 개방, 과도한 영입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죠. 결국 헌법이든 제도든 법이든 이걸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 지도자를 키우고 우리 국민도 제대로 판단을 해서 뽑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과제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갑자기 아웃사이더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할지 잘 알 수 없죠. 미국 정치에서 대통령 선거는 Great MRI라고 불러요. 그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할지에 대해서 과거의 레코드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 물론 미국도 요즘에 나빠지긴 했지만 기본은 그것은 되는 거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할지를 경험해 보고 와야만 알게 되고 그 사람 개인의 알 수 없는 개성에 이렇게 체제가 흔들리는 적이 한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죠. 앞선 그 사람의 정치 경력을 가지고 저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면 저 사람이 정치에 어떻게 보면 어느 세력의 대표가 된다. 어떨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저는 인과관계가 알려진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아주 오늘 오랜 시간 1987년 체제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듣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권력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1987년 체제는 이제 그 소명을 다한 것인지에 대해서 박상원 박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